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법조 비리 때문에 사과를 한 건데요. 10년 만의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검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언제 사과할 것인가, 시간만 남았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 법조 3륜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은 나오는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정말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새아침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은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호남을 향해 연대 정치를 제안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 힘든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닌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집권하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호남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역주의와 지역구도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새로운 텃밭을 PK 지역으로 삼고요. 새누리당도 호남에 대한 구애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비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는 타파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복귀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둘 다 아니다. 손학규 전 지사의 손학규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정치의 사판을 짜는데 올인하지 기존의 정당을 선택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마나 문재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친문 세력들이 당의 지도부로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당은 그 세력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런 기존의 정당 구조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치판의 새판짜기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손학규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새판짜기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특정인을 중심으로 대선 직전에 급조된 정당들과는 다른 차원의 새판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3만 원 식사 접대 받고 자리 옮겨서 커피 얻어 마시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의결이 됐죠.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거 잡으려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에도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별별 것들이 다 신고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는 예외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조된 연인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요. 별의별 꼼수도 다 등장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 나름의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바로 이런 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한진그룹이 급한 대로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정부는 한진해운 관련 피해 중소 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 한진그룹 1,000억 원, 이게 급한 불, 발등의 불은 끈다. 근데 그 금액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 끄기도. 그렇죠. 지금 그 1,000억 원은 그 롱비치 터미널 지분,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 원 나온 거고요.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 원 출연해 1,000억 원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어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진해운이 이미 법원 관리하에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수출입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응유돼서 발목 낀 한진해운 뱃길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그러니까 발등에 불은 끄겠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멀던 겁니다. 오늘 오전 그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제 해역에는 지금 또 일주일째 한진해운 10만 톤급 선박이 헤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이 운항 차질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한진해운의 미지급 하역 운반비, 용선료 총 6,500억 원이랍니다. 예. 당장 지금 배에 실려있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긴급 자금만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진에서 마련한 1,000억이라는 건 정말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한진해운 협력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 경영자금 2,000억 원을 활용해서 금리 인하 등 특례 조건 적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 한진해운 물류대한 피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감잡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양호 회장이 돈 낸 거야 사재를 털어서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요, 이 유일호 장관이 한진해운 물류대라는 대주주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도 보고했다. 이 말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맥주 맛없다 그러는데 홍콩, 중국, 이라크 등지에서 아주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최고의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맥주 맛없다 이게 비판 기사가 많이 났는데 수출은 잘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출액이 8,400만 달러, 그 전년도엔 7,300만 달러였거든요. 15.4%가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올해 또다시
수출 최고치가 경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맥주 수출 총량으로는 지난해 1억 731만 리터인데 이게 2013년, 14년 계속 비교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리터당도 이제 계속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주요 맥주 수출국은 홍콩이랍니다. 어허. 이게 이제 41.6%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예. 이어서 중국, 이라크, 싱가포르, 미국 순이라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맥주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 각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춘 국내 기업의 현지화가 성공됐다. 예. 예, 현지화 성공됐다는 건 그 나라 국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입맛에 좀 맞춰서 만들어줬으면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쪽 국민들의 입맛이 독특하거나. 예. 아니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잖아요. 독일 네. 맥주하고 비교하면 진짜 맛이 있다. 이쪽도 섞어 마시나? 예? 네. 이쪽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 한류 열풍으로 예. 이 치맥이 굉장히 많이 치맥.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맥주가 한국 맥주 많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여름철에만 많이 수출됐었는데 지금은 뭐 계절을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뭐 어쨌든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맥주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 직장인 1인 가구가 월 소득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부모에게서 독립한 전국 만 19살부터 34살까지의 전월세 세입자 사회초년생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4분의 1, 약 22%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5명 중 3명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고 전세 입주한 사회초년생 31.2% 예. 그리고 4.2%는 보증금 없는 월세. 이거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예. 그 대부분이 직접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평균 보증금이 1,215만 원, 월세로 35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독립하는 이유는 주로 직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출퇴근 거리 등 직장 관련 문제로 혼자 살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고 2명 중 1명은 직장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2명 중 1명이 1인 가구용 임대주택, 이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진짜 이 1인 가구 자꾸 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집값이 자기 소득의 4분의 1 낸다라는 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부분 정부가 정말 귀담아 들어서 대책을 내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예? 월드컵 최종 예선전 시리아와의 경기. 뭐 시리아가 약체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3대0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무예요 이거? 예? 이거 좀 쑥스럽게 됐습니다. 어제 이 중계방송 보셨던 분들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후반 내내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서도 결국 골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의 2차전 시리아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은 다 시리아를 앞섰는데 딱 한 가지 골이 없었습니다. 이 최전방 원톱의 지동원 선수, 좌우 공격수의 이청용, 이재성, 그 중앙 공격의 구자철 선수가 나섰는데 시리아를 전후반 내내 밀어붙였는데도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시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지점에서 이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실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후반에 황희찬 선수 투입해서 슈틸키 감독이 골을 노렸는데 결국 골 뽑아내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치게 됐습니다. 근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격을 잘했는데도 골을 뽑아내지 못했다. 이것도 실력은 실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공격수들이 부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톱으로 나섰던 지동원 선수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측면 수비수인 오재석 선수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에 참여해서 측면을 뚫었는데 이 크로스가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얻었던 코너킥과 프리킥에서도 제대로 된 이 크로스하고 날카로운 슛이 나오지 않아서 이 공격력, 그러니까 이 공격수들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리아의 침대 축구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이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 선수들이 다리에 쥐가 나서 이 응급처치 받는 장면은 좀 가끔씩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 골키퍼가 다리에 쥐가 났다고 응급처치 받는 장면 어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긴장을 하셨나 보죠. 예. 이 시리아의 이브라임 알마 골키퍼인데요. 예. 틈만 나면 들어 누웠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갑자기 축구화 끈이 풀어졌다고 축구화 끈을 다시 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도 좀 짜증이 났는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15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켜도 추가 시간을 6분밖에 주지 않으니까 예. 시리아 같은 팀들이 침대 축구에 나선다 이렇게 좀 비난하기도 했고요. 이 후반전에 와서 0대0 되니까 더 침대 축구가 심해졌는데 침대 축구 때문에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페인은 역시 우리 공격수들의 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알마 침대 뭐 이런 것도 나오면 잘 팔릴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전 1, 2차전은 끝났는데 3차전은 그럼 언제 열립니까? 예, 이 3차전은 10월 6일에 홈 경기로 열리거든요. 이 상대는 카타르이고요. 이 카타르 홈 경기에 이어서 우리가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이란을 상대로 10월 11일에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조, 이 중국이 이란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 B조에서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패했던 일본이 태국을 2대0으로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시리아하고 이게 비겼는데?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란과 1승 1무로 가장 앞서 있고요. 예.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이 연패가 나오지 않는 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온 국민이 전문가가 뭐냐면 경우의 수 전문가 아닙니까? 네? 예. 항상 무슨 경우의 수만, 이번엔 좀 경우의 수 따지지 말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예. 자, 리우 올림픽에 이어서 리우 패럴림픽이 내일 개막을 하는데, 이 패럴림픽에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패럴림픽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럴림픽을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이 패럴림픽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느냐가 이 세계 각국의 이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장애인의 89%가 후천적 장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나 이 사고 질환 때문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는다는 얘기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 개막하는 패럴림픽 22개 종목에서 177개국 선수들이 참가하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81명입니다. 메달 순위 12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선수마다 사연이 없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이들의 도전을 지켜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사실 뭐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는 진짜 종이장 한 잔 차이도 아닙니다. 예. 89% 과거엔 91%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재적 장애를 가지고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예. 자,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LG가 넥센을 꺾고 3연패에서 탈출을 했네요. 예? 예. LG가 이 포스트 시즌 진출 때문에 갈 길이 바쁜 팀이거든요. 예. 어제 넥센 잡고서 3연패를 마감을 했습니다. 예. 6위 LG하고 5위 SK 승차가 한 경기 반 차이고요. 어제 이 선발 봉준근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예. 이 불펜이 승리를 날리면서 승수 추가에 실패했고요. 이 포스트 시즌 순위 경쟁이 치열한 기아하고 SK가 정면 대결 벌였는데 SK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4위 기아하고 5위 SK 승차 반 경기로 줄어들었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이 롯데가 두산을 9대7, 삼성이 KT
11대6, NC가 한화를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입니다. 혹시 자원순환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나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해서 잘 버려도 재활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었죠.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순환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예, 수요일 아침이죠. 지금 8시 32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면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광진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아직은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 구간, 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김포 쪽으로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다음 주면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입니다. 전 근데 민족 최대의 최대는 하나여야 되는데요. 설날도 민족 최대, 추석도 민족 최대, 어떤 게 더 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명절이란 건 사실이죠. 이 추석 앞두고 이번 주말 고향에 성묘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데요, 이 성묘나 벌초하실 때 특히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찐득이, 벌, 뱀인데요. 이거 절대로 만만하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벌 쏘임이나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분들이 5년 동안 142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의할 점부터 응급대처법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교 공보위원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김호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호준입니다. 네. 추석 연휴 되면 응급 환자들이 보통 때보다 더 많습니까? 일단 병원들이 열질 않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일단 많으시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생기는 병들이 또 많습니다. 뭐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환경 영향에 의해서 무슨 진드기나 어떤 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교수님은 그럼 추석 때 쉬시지도 못하시겠네요? 제가 3일 연휴 기간에 이틀은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무역, 벌초 갔다가 이 찐득이 같은 데 조심해야 된다. 요새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찐득이가 뭐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찌찌가무시라고 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균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균이 털진드기라는 거에 이제 털진드기가 이 균이 가해되는데 유충이 일단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동안에 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찌찌가무시균이 찐득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찐득이한테 물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찐득이에 다 물려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기 자체가 요즘 시기가 이제 가장 따뜻한 시기를 지난 관계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유충이 많이 산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유발이 많이 되는 거죠. 찌찌가무신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증상이 한 잠복기가 일주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물리신 분들이 10월에 발병돼서 10월 발병률이 9월에 비해서 22배 정도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증상 자체는 원래는 물린 건 한 그 전에 한 일주일이나 3주 전에 물린 거고 실제 증상 자체는 한 그 뒤에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 감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열나고 이렇게 막 근육통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엔. 예.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작년에도 11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폐혈증이나 또는 이제 수막염 같은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서 뇌수막염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폐렴도 생기시고. 근데 이제 조기에 좀 치료하면 치료는 되는 모양이죠? 요즘에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항생제가 제대로 나왔긴 합니다. 물론 백신은 없어가지고 예방은 안 돼도 조기 발견 치료는 사실은 되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일반 감기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럼 구별점이 없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물린 자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라고 그래서 우리 손톱만큼한 어떤 흉터 같은 게 아니면 손톱만큼에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부위가 이제 유충들이 피를 빨아먹었던 장소들인데 그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몸속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물렸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인 찐득이도 있다며요? 살인 진드기 사실 그런 형태의 진드기들을 다 살인 진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요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9월달, 8월달부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게 더위에 사실은 또 강해지기 때문에 올해 아마 9월달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찌찌가무시 균으로 옮기는 진드기들이 전부 살인 진드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예. 근데 찐드기 안 물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조금 바르는 모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옷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앉는 거죠. 풀숲에 그냥만 앉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요새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털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되도록이면 내가 밖에서 입었던 옷과 그런 옷들 좀 구분해서 세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애완견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진드기가 보통 몇 월까지 활동을 해요? 또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4월에서 이제 10월, 11월까지인데, 제일 많이 왕성하게 된 게 따뜻했던 시즌 때문에 유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왕성해 9월, 10월. 9월, 10월이다. 왕성할 때가. 이거 참 큰일이네요. 이거 성묘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이에요.
이 바르는 모기약 같은 거, 이거 찝찝해하는, 찜찜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네네네. 이게 몸에 혹시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죠. 바르는 모기, 그러니까 모기를 죽인다라는 건 거기 이제 살충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약간은 요새 변형이 돼서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약간 좀 그런 이물감을 없게끔 하는 거지. 사실 농약 성분이 없지 않게 들어있는 거라서 그게 무조건 사실은 다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모기를 쫓아내서 모기를 물리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이득이 더 많은 거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것이 무조건 뭐 필요도 없는 환경에서 그걸 뿌려가지고 드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은 우리가 벌침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꿀 남기는 벌은 꿀벌이거든요. 사실 이제 꿀벌은 사실 큰 부위가 아닌 이상은 살짝 부어 올랐다가 그냥 염증 생기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침도 많은데요, 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벌이 무서운 거죠. 말벌은 벌침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벌침 찾겠다고 하시다가 병원에 늦게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그래서 과민성 쇼크가 생기면 아주 위험한데 그런 병이 생기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말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벌침을 뭘 찾겠다 이런 것보다는 목소리에 약간의 변형이 온다거나 기가 좀 곤란하면 바로 병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뱀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뱀은 사실 그렇게 독성이 아주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위가 어떤 좀 심각한 부위랄지 아니면 말단 부위는 사실 이게 잘못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가볍게 일단은 물린 부위 위쪽을 가볍게 좀 묶어주시고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 그 상태로 병원 오셔서 세척하시고 요새 이제 항독소라고 해서 이렇게 약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사용하시면 대부분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뱀들이 그 독성이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독도 세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김호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이 추석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추석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 특히 이 연휴가 길어서 또 여행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추석 설날 하면은 항상 먼저 떠오르는 거 자동차 꽉 막힌 도로 위의 풍경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명절만 되면 길이 막히기 시작한 건지 또 추석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이 된 건지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뉴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추석 때? 멀진 않습니다. 멀진 않으시고 예. 근데 이게 추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이 우리나라는 두 개예요. 최대 원래 하나야만 되잖아요. 예? 최대가 두 개예요. 설도 민족 최대, 추석도 민족 최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추석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한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긴 한데요. 예. 이제 최대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과거에는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뻐하고 즐기는 축일 이런 개념으로 쓰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세는 정월 대보름이 이제 가장 신나는 축제일이었고요. 정월 대보름. 예, 그다음에 단오가 또 신나는 축제였고요. 오히려 설과 추석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날 그런 날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추석을 한가위라 그러잖아요. 예. 또. 예? 한가위. 한은 크다는 뜻이겠고. 예. 가위는 싹둑싹둑 자르는 가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가운데라는 뜻이죠. 예. 우리가 한가운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이다라기도 하고요. 또 이제 8월에 그러니까
가을의 한가운데다 또는 1년의 한가운데에 해당한다. 정확히 그렇진 않지만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쓴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얘기는 먹을 게 많았다는 거. 추석 때. 그게 차분은 했지만 먹을 게 많았던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햇곡식으로 밥을 짓고 햇과일로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데 지금 추석 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햇곡식이 나올 때는 아니죠. 아,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과일들은 좀 이렇게 풍성했던 그런 때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여기 약간 좀 과장과 호풍과 그렇죠. 뻥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송편 이제 추석 때 송편들 빚잖아요, 그죠? 예. 송편은 이게 원래 우리나라 음식이죠?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쌀떡 안에다가 소를 넣은 쌀떡을 조그맣게 빚어서 설립을 깔고 찌는 이런 이제 음식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는 좀 정확치 않고요. 이제 속에다 소를 넣은 떡들은 이미 이제 중국 기원전부터 기록이 나오고 고려 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정확하게 지금의 송편처럼 생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떡을 이제 명절 음식으로 즐겨 먹었던 것은 뭐 이제 고려 시대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고려 시대부터였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설 때는 윷놀이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추석 때는 뭐 놀이가 없잖아요. 뭐 지금 전하는 놀이가 뭐 강강술래 춤추는 것밖에 물론 없죠. 지금 일부에선 지금 굉장히 반발이 제 소리도 막 들리는데 아 고스톱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우리 전통 놀이는 아니고 예. 강강술래요? 예예. 밤중에 이제 달 밑에서 손잡고 빙빙 도는 이제 강강술래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명절놀이로 퍼졌다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뭐 소놀이나 거북놀이나 이런 식의 이제 탈수고 하는 뭐 저 탈수고 소처럼 하면서 이제 소 흉내내는 그건 뭐 저 요즘 아마 진짜 중국 영화 보시면 좀 기억하실 거예요. 사자춤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사자처럼 쓴 탈이 아니라 소처럼 생긴 탈을 쓰고 그렇게 놀고 다녔다 뭐 이런 건데요. 특별하게 추석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컨대 정월대보름에 무슨 뭐 저 쥐불놀이라든가 팽이치기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단호의 그네뛰기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놀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성묘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날이죠. 예, 묘를 이제 성묘를 하는 날이죠. 그리고 아침에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례일이지 그러니까 축제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민속놀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차례 지내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부들 중에는요. 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 이거 아주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이제 이건 좀 조선 중엽 이후에 일반화한 제사 문화하고 관련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17세기부터 이제 이런 제사가 양반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양인가에도 좀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이 이제 제사 조상님한테 이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 이제 이런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보통 음식보다는 좀 힘이 들었죠. 근데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이 정말 못 먹던 시절에는 좀 재료 풍성하게 두고 음식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저절로 힘이 나고 신이 나죠. 그렇죠. 만들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음식이 풍족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 먹지도 못한 음식 만드는 이런 이제 추가 노동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또 주부에게만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주부들도 명절 스트레스가 있었느냐 그러면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지금 맏아들 집으로 중심으로 모여서 지내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려시대뿐만이 아니고 대략 15세기까지도 이제 돌아가면서 중기까지 이게 돌아가면서 사실 그게 상속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군분 상속, 군분 봉사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그걸로 한다면 사실 명절 차례 이것도 말이에요. 뭐 꼭 큰 집에 가서 지낸다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건 추세가 있죠. 당연히 예. 이건 뭐 캠페인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균분상속제가 시행되면 예. 한 세대 안에 이 제사 문화가 균분상속제를 이제 전문용어로 n분의 1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그런 거 없어지면 스트레스, 명절 스트레스 이 증후군이라는 단어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요즘에 이 증후군은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맏며느리, 종가며느리 독가 이제 속된 말로 독박 쓰는 네. 이런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성차별과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죠. 남자들은 앉아서 고스톱 치면서 뭐 떡 내와라, 술 내와라 이거 자체가 이제 꼴보기 굉장한 싫은 거죠. 스트레스가 될 수 예.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생각들도 못 해봤네요. 예. 예.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 명절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게 이 명절 때, 아니, 그러니까 명절이 아니라 추석하고 설 때는 말이에요. 막 뭐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일 밀릴 때가 수요일 날 오전이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까지는 약 7시간 30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민족 대이동 언제부터 이렇게 이동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 대이동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첫째, 고향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대규모 도시화나 대규모 객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통시대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나와 살더라도 돌아갈 수단이, 돌아갔다 돌아올 수단이 있을 것. 그게 또 용이하고. 그렇죠. 대중교통이 발달하거나 자동차가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강점기까지도 뭐 귀성, 추석 귀성이다 이런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용어는 언제 쓰이냐면 이제 방학 중에 학생들이 집에 제사가 있거나 상례가 났을 때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저 조상님 무덤 찾아가야 될 때 그때 돌아가는 것을 귀성이라고 했고요. 추석에 일제히 귀성하는 그런 풍습은 없었고요. 6.25 전쟁 끝나고 대략 한 55년도 미무렵에 이제 지방민들의 대거 상경이 많았고요. 또 게다가 전쟁 치르는 와중에서 좀 짧은 기간 그러니까 뭐 오래지 않은 과거에 돌아간 분들 남편이든 이제 부모든 이 제사 지내야 될 분들이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철도청에서 1955년도에 처음으로 귀성 열차라는 걸 운행을 했고요. 자동차 도로를 이용한 귀성이 뭐 도로가 몸살을 앓을 만큼 이제 심각한 그 교통체증을 낳았던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고속도로 개통되고 되고 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1960년대에도 이제 워낙 이제 도시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됐으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뭐 이거 찾아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절 스트레스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 것은 50년대 말 이후였다. 그래도 또 그거 즐기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밀릴 때, 야, 이제 고향 간다 말이에요. 또 그런 또 즐기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팝콘 씹으면서 음악 듣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분들은 또 이게 죽을 맛이죠. 예. 근데 진짜 박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이 유럽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가 사실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진짜 대중교통도 끊겼어요. 제가 공부할 뉴욕 할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명절 때 오히려 더 연장 운행을 하잖아요. 대중교통들이. 참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도 굉장히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척들끼리 많아요. 요새 그런 거 좀 추석 연휴에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너는 뭐 왜 취직을 못 하니? 이런 얘기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친척들을 피하게 되는 경향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친척과 현재의 친척은 다르죠. 과거의 그죠? 친척은 사실은 살아가는데 좀 기둥이 됐고 버팀목이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부모 다음에 친척이라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보험처럼 됐고요. 근데 뭐 이제 객과적화되고 사회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친척이 어려울 때 도움은 안 되고 평상시에 이제 뭐랄까 좀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뭐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친척뿐만 아니라
실제로 친구들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워낙 이제 그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은 실제 친구보다 얼굴 모르는 친구들. 그렇죠. 온라인 친구들하고 더 네. 가깝게 이제 네. 소통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명절을 명절답게 같이 이제 즐기려면, 덕담은 해도 사람 기분 상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룰은 지키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최소한의 예의죠. 예. 근데 이 사실, 우리의 친인척 문화라는 게 그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만 남긴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선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많이 이제 뭐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이런 캠페인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벌써 한 10년 전만 해도 훨씬 더 대단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박사님께서는 뭐 근처에 가신다 그러니까 저거지만 어쨌든 추석 이후에 이제 뵈야죠. 그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박사님은 다다음 주에 뵈게 됐네요. 그죠? 예.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히스토리 뉴스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자, 수요일에 함께한 신율의 출발 새 아침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